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실채권에 대한 매입 방식과 그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법원에 진행 중인 부실채권의 수를 보면 49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실채권이 전부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매각이 가능한 채권 또는 매각이 불가능한 채권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부실채권 보유 회사가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AMC라든지 또는 자산관리회사라든지 자산운용, 신용정보회사 이렇듯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특정되지 않는 자산관리 또는 기타 법인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보유회사는 공통적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법인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고 또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 보유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또한 매입을 할 수 있는 자는 일반 개인은 되지 못합니다. 이걸 좀 변형해서 꼭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변칙적 방법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유형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물건의 NPL 가능성 여부 분석은 또 차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실채권 NPL 같은 경우에는 담보부 채권도 있고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보부 채권이 인기가 많겠죠. 근데 1금융에서는 이렇게 담보부 또는 무담보를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매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경쟁 입찰시킵니다. 수의계약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 단위가 모두 묶어서 몇백억, 몇천억 이런 단위죠. 이걸 조금 저렴하게 입찰해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개별 AMC회사 또는 유동화회사를 통해서. 아까 보신 보유회사는 이런 물건을 관리하는 회사이면서 매각을 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물건은 매각하지 않고 배당으로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 것이죠. 1금융 아닌 2금융 이하의 우리가 아는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 단위 농수협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 있는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소규모 AMC, 자산관리회사에 매각하는 것이죠. 모두 대부업 법인을 일컫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론세일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근저당 건을 즉시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죠. 매입의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부실채권은 유동화회사로 넘어갑니다. 1금융 1순위 근저당권자 은행에서 이런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더 높겠죠. 일반적인 부실채권의 매각의 모습을 보시면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고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죠. 매각 전에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이전을 시키는 거겠죠. 이 유동화 전문 회사를 통하면 등기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례법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1차적으로 유동화 회사로 이전시키고 이 상태에서 이 관리를 하는 AMC 또는 자산관리 행사가 여럿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까 보신 여러 형태의 자산관리 또는 AMC 신용정보회사가 이걸 관리하면서 매각하든지 또는 배당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겠죠. 이런 저당권, 즉 담보권 있는 부실채권을 이제 일정한 자가 물론 대부업 등록을 한 법인이 되겠죠. 근저당권 이전을 하는 거겠죠. 결국 매입자로 근저당권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입찰해서 채권을 상기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 물건을 배당받아서 내 수익금을 챙길 수도 있고
이런 형태죠. 이 론세일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근저항권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도 할 수 있고, 또는 경매 진행 중이면 내가 입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근저항권 이전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채무인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채무인수 방식은 근저항권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 근저항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승낙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낙찰된 이후에도 근저항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말소되지 않고 둘간에 정리한 이후에 말소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또 별도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자가 직접 경매를 통해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택권 없습니다. 무조건 매수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입찰을 못하면 채무인수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입찰 참가해서 1등을 하면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고 근저항권은 상계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실채권을 가진 자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혹시나 입찰했을 때 서로 협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다, 차순위 매수자가 있다, 이때 둘 간에 할인된 금액 초과해서 입찰했다, 차액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즉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사에게 지급하는, 취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다시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채무인수 방식에서 변형된 방식이죠. 이 채무인수 방식은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이 건이 NPL로 진행됐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입찰 금액이 아니다는 것을 들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죠. 이걸 변형해서 사후 정산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기부상 내용 변경이 없습니다. 여전히 근저항권은 유동화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형태는 채무인수와 유사합니다. 다만 그 내용,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서가 들어가지 않고 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이 많다라는 게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실채권의 매입 방식은 대표적으로 론세일 또는 사후 정산, 채무인수 또는 혼용된 유형 여러 개를 두고 있지만, 결국 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고, 그 방식은 모든 물건에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물건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죠. 부실채권의 유형과 흐름,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물건을 꼭 가져야 되겠다, 이때에는 이런 NPL 채권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관련된 업체들과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실채권의 매각 유형을 간략히 확인했습니다.